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베니아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의 한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고 돌아가는 길인데요.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중개보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민감한 부분이어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중개보수료는 부동산을 임대나 매매할 때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보다 매매를 할 때 수수료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빌딩을 거래하는 분들이죠. 빌딩은 기본적으로 매매 거래가가 뭐 수십억에서 많게는 뭐 100억대가 넘어가는 동시에 상한 수수료 요율도 최고가인 0.9%에 달하기 때문에 한 건 계약 하는 즉시 거의 연봉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빌딩 거래를 하는 모습도 요즘에 좀 볼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가 어떨 때는 안 아깝고 어떨 때는 되게 아깝고 그런 순간들이 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말은 내 상황이 얼만큼 급하냐에 따라서 내지는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결과물을 제공해 준 걸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낙찰 받았던 상가를 팔 때 이 상가 매수인을 찾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근데 어떤 중개사님이 매수인을 맞춰주셨고 수수료 2배 조건을 그 당시에 책정을 했었습니다. 뭐 팔리기 쉬운 일반적인 주거용 물건은 법정 수수료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아니면은 그 안에서 1% 내지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조율을 해주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주거용이 아닌 상가나 토지, 팔리기 어려운 물건들은 중개 수수료 그 이상의 비용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한율 이상으로 받을 수 없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별도로 지급을 드리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과세 때문에 이 물건을 6월까지 팔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놓은 금액은 5억이에요. 물건이 계속 팔리지 않다가 어떤 한 사장님이 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금액과 기한을 딱 맞춰서 팔아준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분들에게는 중개수수료가 하나도 아깝지 않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물건을 5억에 내놨는데 그 물건을 계속 깎으려고만 하고 또 불안 심리를 좀 조성하고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받지 못할 뿐더러 매수자에게만 유리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그 중개수수료가 또 아까울 수 있죠. 그래서 이 중개 수수료라는 거는 내 상황이 어떻냐, 그리고 또 어떤 결과물을 가져다 주었느냐에 따라서 지불하는 돈의 가치가 적절하다 아니면 너무 과하다 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의 난이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조율을 제시할지 아니면 그 이상을 드릴지 생각하는 것이 이제 매매 거래에서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대는 사실은 추가적인 중개 수수료를 주고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정 수수료에서 거기서 조금 뭐 내고 해주거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 드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조율을 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내 물건의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전제하에 조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물건이 너무너무 팔리기 힘든 물건인데 사장님이 원하는 결과에 팔아주셨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조율을 한다고 하면 사실 그 부분은 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일반적인 임대나 내지는 또 일반적으로 잘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컨디션이라면 내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개 수수료 표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첨부를 해 드릴 텐데 금액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나뉘고요. 참고로 이 퍼센테이지는 최고 상한 수수료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해당 요율이라는 거고, 그 안에서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숙지하시는 게 중요하고, 지불해야 되는 금액의 정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첫 번째로 좀 나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에서 200만원 사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 그 정도 금액대는 일반적인 뭐 아파트 거래에서는 거의 조율하지 않고 그냥 드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뭐 간혹 우수리를 떼거나, 일단 뭐 200 이하는 그렇게 내고의 폭이 크지 않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전세 계약 맺은 집도 전세가가 한 7억 정도 돼요. 전세가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80만 원인 거예요. 0.4를 곱하니까. 물론 중개사님이 열심히 고생해 주신 것도 물론 감사한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고민은 되더라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사 일정과 전세보증금 조건들이 잘 조율이 되고 문자로 간단하게 계약 조건을 중개사님한테 받은 이후에 이제 중개사님 가계약금 300이나 500만 원 넣으려고 하니까 계좌번호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쯤에 한번 여쭤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아, 그리고 수수료는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사실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은 중개사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중개사님이 아마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힘들 것 같아요 뭐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0.4가 아니라 0.3으로 해드릴게요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250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결과물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부분이 이 부가세 부분인데요. 부가세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0%를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데, 가끔 보면 간이가수자분들도 사업자 중개사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간이가수자 사장님들은 4%이기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분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좀 적죠. 매매를 할 때는 현금 영수증이 경비 처리가 되는데 임대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금 영수증도 굳이 요청을 안 드리는 편인데, 원래는 법적으로는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호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단순히 이 물건을 전세만 놓은 게 아니라 이 집을 매매하면서 기존에 있는 분이 나가고 새로운 분의 전세를 맞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A라는 부동산에서 매매도 맞추고 전세도 맞춘 거예요. 그러면 사실 두 가지 일을 해주신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매매 받으시고 전세는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세가 제로가 되는 거죠. 부사님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매매만 받고 전세는 안 받을게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을 비롯한 핵심지의 전세가는 뭐 10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금액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50만원, 100만원 조율이 아니라 과감하게 반값 정도를 제시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값을 하더라도 뭐 500만원 정도의 수수료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는 좀 민감하긴 하지만 중개도 양타를 치는 임대인 임차인을 한 분이 다 맞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동중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타라고 하면 발생하는 수수료가 좀 더 큰 거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뭐 약간의 애교를 피워볼 수는 있겠죠. 이거는 사장님이 잘해서 한 거지 임차인의 능력으로 보긴 어렵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양타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의 경쟁통 호수가 너무 좋고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또 전세가 정말 희소하다 라고 하면은 이제 중개사님한테 찾아가서, 사장님 제가 이거 전속으로 맡길 테니까 저는 반값에 중개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렇게 처음부터 약속된 상태에서 가면은 그때는 중개 수수료를 적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내가 지불하는 50만원, 100만원도 너무너무 아깝다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비용마저 아끼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요즘에 많이 알고 계신 당근이나 피터팬 사이트를 통해서 내 물건을 직접 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직접 임차인이나 매수인을 맞추면 중개보수료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필료, 그러니까 중개사님이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비용을 일부 내더라도 계약서 쓰는 순간에는 중개사무소를 방문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하는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가량의 중개료가 계약서 작성 그리고 이 도장을 찍는 것의 비중이 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계약할지 말지 모르는 이 익명의, 요즘엔 또 임장 크루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에게 전화로 브리핑해주고 블로그나 영상도 브리핑을 하고 또 집을 직접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에도 답을 해주고 또 술이나 여러 가지 기타 질의 사항에도 답변을 해주고, 그런 와중에도 요즘에는 중개사들끼리도 굉장히 경쟁이 심해서 계약 한 건 따내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광고를 내면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딱 묶여져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물건이 올라가져 있는데 그 위에 또 올라가져 있고 여러 물건을 동일하게 올려놓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상위에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물건을 올릴 때 이름을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인터넷 광고를 많이 의존하니까 많이 노출될수록 내 중개를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 게임에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출을 많이 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개 시장도 많이 치열하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50만원, 100만원 마저도 너무너무 아깝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피터팬이나 당근, 지역 맘카페 임차인이나 뭐 매수인을 찾아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조율하고 답변해 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이게 계약 성사가 되는 게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열심히 업무를 해주시는 중개사님 보시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몇백만 원이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과 사례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간에 불편하지 않고 좋은 합의점을 또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